제2절 어린 시절과 초기 학습 1. 자연 탐구와 농촌 생활. 고향의 산하. 선생님은 어렸을 적부터 산을 보고 저 산의 이름이 무엇일까? 저 산에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으며 그렇게 생각되면 반드시 가 보았습니다. 또한 동네방네 한 20리 안팎에 있는 것을 훤히 알았습니다. 그때는 산하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산이면 산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그랬어요. 활동 범위가 크고 넓거든요. 보이는 뜰 안에는 안 가본 데가 없고 산꼭대기 높은 데는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 너머까지도 가봐야 돼요. 그래야 아침 햇빛에 보이는 저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 머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바라보지 안 가보고는 그것도 바라보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나 앉아있을 데가 없지요. 그런 모든 곳이 선생님이 신앙적인 정서를 길렀던 고향 산천이에요. 고향 물이요, 고향 나무요, 고향 땅이요, 고향 봄바람이요. 자기의 지난 모든 것이 생생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고향의 산하에 있는 모든 동식물에 대한 자연계에 대한 것을 교재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내적인 인간이 자라는 데 있어서의 풍요성을 갖추는 데서 많은 재료를 남기는 곳이 고향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고향의 산천이 그리워요. 내가 자연을 참 좋아했습니다. 식물 탐구와 나무 타기. 내가 어렸을 때 산에 다니면서 꽃이란 꽃은 안 건드린 게 없어요. 모르는 꽃이 없어요. 동산에 가서 자연이 너무 좋아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해가 지도록 자연과 더불어 돌아다니다가 피곤해서 엎드려 자다 보니 밤 12시가 되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찾으러 와서 데리고 갈 때가 많았어요. 자연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또한 풀도 수백 종류를 채집하여 어떤 것이 독초이고 어떤 것이 약초인가, 또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나물 같은 것도 내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요. 누나하고 혹은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산나물 캐러 가더라도 언제든지 앞장서 가지고 산나물을 떴던 생각들이 납니다. 더욱이나 어렸을 때 자기 집에 가까운 거리에 있던 나무 혹은 밤나무가 있었다든가 혹은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 꽃이 피게 될 때는 그 향기는 참 고상한 향치 아니에요? 이런 모든. 그러면 그 아카시아 나무도 자기가 바라보기만 하지 않는다고요. 가지마다 올라다니고 말이에요. 선생님은 동네에서 아무도 못 올라갔던 제일 높은 나무가 있으면 올라가고야 말았어요. 밤잠을 안 자고 밤인데도 그 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게 되면 큰 밤나무가 있어요. 한 200년 된 밤나무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예요. 내가 원숭이 띠라서 나무에 잘 올라다녔어요. 가지마다 밤송이 있는 데마다 그저 나뭇가지가 휘 떨어지게 되면 저 아래 가지에 가서 닿을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떨어질 때는 다른 나뭇가지에 걸치고 떨어지지요. 일부러 그 틈머리에 가서 나뭇가지가 닿는 곳까지 가는 시험까지 한다고요. 그렇게 다니면서 조그만 나무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톡톡 밤나무를 따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밤알을 떨어뜨리지 않고 따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아주 생생하다고요. 이것은 시골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요.
그 수십 그루지 그 밤나무가 굉장히 크다고요. 그리고 나는 잣나무를 사랑한다고요.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안 되지요. 잣나무는 열매가 있거든요. 이것은 심더라도 얼어 터져야 돼요. 또 오엽송이에요. 이것은 동서남북을 중심 삼고 하나의 중앙선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잣나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나무는 아주 잘 자라요. 똑바로 올라가거든요. 뿌리도 똑바로고 순도 똑바로 올라갑니다. 또 선생님은 이 대나무를 볼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암만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는 안 부러집니다. 송죽 같은 뭐라 말할 때 그거 왜 소나무를 먼저 했을까요? 죽송이라 하지. 소나무는 부러지거든요. 그리고 또 자랄 때 보면 대나무는 한꺼번에 다 자랍니다. 한꺼번에 다 자라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라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크는 것입니다. 그것 알아요? 왕창 큰 다음에 가지를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보라고요. 대나무는 순이 나와가지고 왕창 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가지도 없습니다. 한 해에 다 자라는 것입니다. 새들의 생태 관찰. 선생님은 어렸을 때 아름다운 새를 보면 그 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새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디에 둥지를 짓고 새끼를 까는지, 이러한 것을 며칠이 걸리더라도 샅샅이 뒤져 기어이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산에 보이는 모든 것, 그 휘하에 있는 날아다니는 모든 새는 다 내가 감정하고야 날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철새 같은 것, 이쁘장한 철새가 딱 오게 되면 요거 처음 보거든요. 아, 요놈의 새가 순놈은 어떻게 생겼고 앞놈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알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철새를 찾아가 연구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밥을 안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은 까치가 알을 낳는데 매일같이 그것이 참 궁금한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기까지 밤잠을 못 자는 거라고요. 어제 저녁에 올라가 보고 또 새벽부터 까치가 나오기 전에 쓱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 보면 한 알 낳고 두 알 낳고 세 알 낳고 매일 알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오르내리니까 까치와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죽겠다고 깍깍거리며 야단을 치더니 매일같이 올라와도 지장이 없으니까 그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끼에게 무엇을 잡아 먹이고 무엇을 하는가를 전부 다 관찰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이 짓궂은 선생님이구나 할 거예요. 내가 짓궂었죠. 짓궂은 데가 있다고요. 새들 잡아다가 쌍쌍이 전부 다 입 안 맞추는 것도 입 맞추라고 갖다 대고 안만 해도 안 맞추더라고요. 너희 둘이 좋아하면서 입 맞추고 짹짹거리고 한번 노래해봐라. 해봐라 하면서 암만 맛있는 먹이를 갖다 주고 기다리고 추울까봐 울타리를 해주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사랑은 자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자유의 환경에서 주고받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선생님이 다 실험해보고 다 배운 거라고요. 까치의 둥지를 보면 벌써 금년에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동풍이 불겠다 하면 방향을 딱 달리해 가지고 들락날락 거리면서 구멍을 딱 내놓고 나뭇가지를 끌어다가 둥지를 치는 걸 보면 참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 글작품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이것은 나뭇가지로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도 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 나중에는 뭘 하느냐 하면 진흙을 갖다가 아래에다 전부 바르는 거예요. 바람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해놓고는 참 신기할 정도로 비가 오면 한 곳으로 흐르라고 전부 한 곳으로 끄트머리를 대가지고 비가 집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끄트머리를 댈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모아놨더라고요. 비가 내리면 이 빗물이 흘러가지고 그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 참 대단한 솜씨지요. 우리 인간들도 그런 집을 지으려면 아마 몇 년은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입으로 물어다가 쑥쑥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꾀꼬리 둥지는 말이에요. 요렇게 가지에 매달려 있다고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거 어디서 명주실 같은 것을 그 명주실을 어디 가서 물어왔는지 참 꾀꼬리는 보통 나무 가지에 안 틀어요. 높은데 참 높은데 오리나무 같은 짝짝한데 또 꾀꼬리가 제일 잘 먹는 벌레가 뭐냐 하면 송충이에요. 송충이. 맛있는 것 중에 송충이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종달새 같은 것은 둥지를 털든가 아니면 둥지를 털든가 이러면 말이에요. 둥지를 저만큼 털어 놓았으면 10m 앞에 앉아요. 종달새는 뜰에 둥지를 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 쉬우니까 잔디 사이에다 참 보통 사람은 몰라요. 그 옆에 가도 모른다고요. 딱 삼각에다 만들어 놓고 이쪽에 이렇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엔 문은 두 문으로 해놓고 말이에요. 참새를 보게 되면 누가 교육했는지 조그만 참새 수놈 암놈이 만나가지고 둥지를 털어놓고 새끼를 치는데 새끼를 치게 되면 어미는 자기가 먹을 것도 안 먹고 새끼에게 다 갖다 먹입니다. 그것을 누가 먹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조그만 참새들도 가만 보라고요. 이거 뭐 짹짹짹짹 할 때는 애기들이 그저 장난감으로 알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말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참새지만 이 참새가 집을 지을 줄을 안다고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기르다가 새끼가 위험하게 될 때는 자기 생명을 초월할 줄 알아요. 그것이 천년만년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참 새끼 사랑하는 그 동물들의 강한 모성애, 부성애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어떤 때는 이거 생각하면 안쓰러워요. 그런 한 가지를 중심 삼아 가지고 모든 새에 대해 비교해 가지고 생태를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교재가 많은 것입니다. 새들의 노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배가 고플 때 신호하는 노래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노래하고 그 다음에는 위험할 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보통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들 세계에서는 다 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울면 벌써 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일의 생활에 무엇을 중심 삼고 돼 있느냐. 배고픈 거야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매일같이 뭐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노래는 무엇을 중심 삼고 하느냐 하면 상대와 주고받는 관계에서 노래가 오고 간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이 뭐냐? 새를 보더라도 숭놈, 암놈이 있는데 가만 보면 새들은 말이에요. 숭놈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암놈은 치장을 하지 않았어요. 꽁을 보더라도 수컷이 아름답지요. 아, 이거 얼마나 근사해요. 썩 볕도 울긋불긋하고 여기 전부 자색빛이 나고 목에 넥타이를 두르고 그 얼마나 호화스럽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건 왜 어째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새들은 많이 번식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번식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찾아다닌다 이거예요. 곤충들의 생태 탐구. 자, 새는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교재입니다. 동물세계, 식물세계가 다 교재라고요. 나비가 나는 것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교재입니다. 모든 자연세계는 사랑의 교재입니다. 벌레들이 살고 곤충들이 살고 혹은 동물들이 사는 것 보면 전부 다 쌍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자연은 뭐냐 하면 인간 하나를 사랑의 대상으로서 상대 이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개시켜 놓은 교재, 박물관이다 이거예요. 동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다 사랑의 짝을 찾아 헤맵니다. 새들도 그렇고 곤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이 되어 곤충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우는 소리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배고파 우는 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짝을 만나고 싶어서 우는 소리입니다. 신호가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곤충을 참 많이 잡아보았습니다. 안 잡아본 곤충이 없을 정도입니다. 매미가 울 때는 날이 맑아지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에 쓰라름이가 울 때에는 그 쓰라름이의 음성이 얼마나 시원해요. 그걸 가만히 보면 땀을 흘리는 것도 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 알아요? 천지조화가 그 모든 환경에 맞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미 소리를 사랑해야 되고 쓰르라미 소리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있는 방 앞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변수 앞에 있던 큰 감나무인데 그 빛이 얼마나 청청했는지 모릅니다. 감나무 잎이 유난히 윤기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쓰르라미가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거기가 제일 높은 곳이거든요. 쓰르라미가 높은 곳에서 우려야 된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높은 데서 우려야 그 효과가 나지 저 구덩이에서 효과가 날 게 뭐예요. 그게 우러대는데 어떤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 한번 들어보라고요. 거기에는 바느질하는 아낙네들이 더위를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을 잊고 바느질을 멈추고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러는지 한번 찾아가 봤어요. 선생님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 참 많이 했다고요. 아, 요런 매미는 요렇게 우는구나 하고 안 잡아본 것이 없어요. 관심이 많다고요. 그러면 저들이 노래하는 게 뭐냐? 사랑의 흥을 돋구자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맴맴맴 주룩주룩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상대도 그렇지만 천지의 모든 환경적 여건을 전부 다 화합시키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노래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이상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열매를 먹고 고향의 물을 먹고 고향에서 자연동물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개미 새끼도 보면 옛날에 개미를 봤는데 조그만 개미 새끼까지도 손이 다 있더라고요. 개미 같은 것도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한 것까지 깨닫는 민첩하고도 더 고차적인 섬세한 기관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영국 런던 박물관이 크다고 하지만 박물관 몇백 개 가지고도 그건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그맣게 생긴 것이 박물관 몇천 개를 업고 지고 안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 법이라는 건 무슨 거예요? 법이라는 건. 여러분, 쇳덩구리 알지요? 쇳덩구리. 이 욕심 많은 쇳덩구리가 뒷발로 앞발로 자꾸 똥을 굴려가지고 크게 만듭니다. 그것을 내가 재밌게 잘 봤어요. 쇳덩구리를 바라보면 알겠지만 작업하는 것이 아주 영리하거든요. 그것을 착착착 굴려갑니다. 솔직한 말로 야 멋지더라 이거예요. 이 녀석을 가만히 보면 자꾸 커집니다. 요만큼 한 놈이 이만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많게 말이에요. 이래 놓고는 밀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뒤로 차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그게 도로록 굴러가게 되면 말이에요. 그것을 놓지 않고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봉도 많이 했지만 진짜 이 꿀맛이 말이에요. 아카시아 꿀이 참 맛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꽃에 벌이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맛을 보게 된다면 이놈의 대가리를 쳐박고 들이먹을 때는
앞뒷발을 이렇게 버티고 꽁무니는 아래에다 받치고 들이빨아대는 거예요. 그럴 때 핀셋으로 꽁무니를 잡아 당기면 꽁무니가 떨어지더라도 안 놓더라고요. 얼마나 지독해요. 몸뚱이가 떨어지도록 당기는 녀석도 지독하지만 그 맛을 알고 못 놓는 게 더 지독하다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고, 이야, 이거 나도 배웠다. 나도 요렇게 해야 되겠다 했어요. 사냥과 고기잡이. 또 안 잡아본 동물, 짐승이 없습니다. 이 호랑이는 잡아보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살쾡이로부터 너구리, 토끼 다 잡아보았습니다. 그거 흥미진진합니다. 그것들이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다 짝이 있었습니다. 전부 쌍쌍입니다. 옛날에는 눈이 오게 되면 몇십 리 되는 동산을 밤이라도 지팡이를 끌고 다니면서 쪽제비 사냥 많이 했어요. 낮에는 토끼 사냥을 많이 했어요. 없으면 그 동네 개라도 짖게 해서 따라오게 해놓고는 한 고개를 넘어 야, 저 뒤에 가서 몽둥이로 후려 갈기라 해서 개몰이를 했어요. 토끼가 없으니 개몰이라도 해야지요. 이래가지고 야단 맞고 그랬다고요. 개를 몽둥이로 후려 갈기면 다리가 부러지지 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짖는 개를 잘 훈련시켰어요. 참새고기가 참 맛있다고요. 안 먹어본 고기가 없어요. 뜸북새 있죠? 뜸북새로부터 꽁으로부터 왁새, 뱀 안 잡아본 게 없어요. 뱀이라는 건 전부 다 독사건 무엇이건 나타나면 잡는 거예요. 독사가 날 물어요? 내가 독사를 물지요. 또 새 알들이 알락달락한 게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걸 또 구워 먹고 싶으면 하나 갖다가 구워 먹어보지요. 계란과 새들의 알은 마찬가지예요. 무슨 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가면 큰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홍역 같은 것 해서 먹지 못하고 열병 앓으면 홀쭉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댓마리 잡아다가 그거 다리가 피둥피둥 하다고요. 그것을 껍데기 벗겨가지고 호박잎에 싸가지고 굽는 거예요. 서너 겹만 싸가지고 구우면 두 커플 이상 안 탑니다. 두 커플 이상 안 탑니다. 수리에 찐 것 같다고요.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모른다고요. 그 맛이 그만이라고요. 배고플 때 개구리 잡아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먹을 게 많다고요. 혼자 산다면 밥에 먹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동네를 가보면 고향이 정주인데 황해 바다가 우리 집에서 한 10리만 나가면 보여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다에 연결되는 그 중간에 쭉 못들이 있고 개울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고기가 사철 달라집니다. 그거 잡던 얘기로부터 그거 훤하지요. 바다에 가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요. 바다의 땅 밑에는 무슨 개들이 살고 있고 무슨 고기들이 살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안다고요. 바다가 선생님 고향에서 머니까 바다를 배우기 위해서는 방학 같은 때 매일같이 바다로 출근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가지고는 구정물 냄새나는 못에서부터 감탕 주머니에서부터 뱀장어를 잡는다든가 개 구멍을 쑤시고 말이에요. 별의별 곳을 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히 알고 그 다음에는 낚시질 하는 거지요. 어떤 고기가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고기를 잡는 겁니다. 개도 잡고 말이에요. 시골 가면 참깨가 있다고요. 낚시질 같은 것도 전부 다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뱀장어 같은 것을 잡는 데는 선생님이 챔피언이라고요. 손님이 오던가 해서 뱀장어 찜이 먹고 싶다 하게 되면 30분, 1시간이면 됩니다. 선생님이 뛰기도 잘 뛰거든요. 시오리길을 달려가 가지고 어느 못에 가서 한 15분이면 뱀장어 이런 것 100마리씩 잡아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방학 때에 가게 된다면 하루에 뱀장어 한 40마리 이상은 매일 잡았어요. 뱀장어가 이만한 거라고요.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 깊은 물속에 그 뱀장어도 보게 되면 말이에요. 그냥 엎드려 있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보호될 수 있는 구멍이 딱 막혀 있는 거기에 대가리는 나와 있고 꽁지는 나와 있더라도 몸뚱이는 가릴 수 있어야 안정감을 느낀다고요. 생리적으로, 생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멍을 찾아 들어가거든요. 개구멍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있다고요. 그런 구멍을 쓱 보게 되면 구멍이 옆으로 뚫어져 가지고 그거 쓱 해보면 아는 거예요. 손을 아래 보면 아는 거예요. 손을 이래 보면 아는 거예요. 거기에는 벌써 전문가가 되었지요. 뱀장어에 대해서는 뭐 그거 틀림없지요. 가축사랑. 옛날에 소를 먹이는데 말이에요. 나는 소 먹이를 참 싫어했다고요. 그래서 건너 동네 들에다가 메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반나절쯤 지나면 자기 먹여줄 사람이 나올 것인데 안 나오니까 소가 음메 이렇게 운다고요. 저놈의 소 저거. 그렇지만 소가 주인이 안 나온다고 주인을 받아 넘기지 않고 늦게 가더라도 그저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뜻앞에 절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들 도살장에 가보라고요. 소가 전부 다 옛날에 내가 도살장에 많이 가보았다고요. 재미가 있거든요. 철모를 때는 우리 동네에서 한 4km 가면 도살장이 있었어요. 누가 소 잡으러 간다고 하면 아침부터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백정이 나와가지고 한마라는 쇠 한 마를 이만한 걸 가지고 들어와서 옆으로 척 소가 들어와 서면 언제 갈겠는지 갈겨버려가지고 보면 벌써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떼놓고 다리를 떠 놓는데 다리를 떼서도 뗀 곳이 헉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라고요. 불쌍한 거예요. 또 내가 참 사랑하던 개가 있었다고요. 이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벌써 알아요. 참 영리했다고요. 사람보다 낫다고요. 벌써 30분 전에 쓱 나와서 기다린다고요. 늦게 되는 날에는 떡 알고 늦게 나간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마 냄새를 맡는 모양이지요. 그래가지고 쓱 오게 되면 말이에요. 내가 언제나 바른 손으로 만져줍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왔다가도 쓱 돌아서 바른 쪽으로 와서 이렇게 비벼대는 거예요. 만져달라고. 이렇게 만져주고 얼굴 만져주고 쓸어주고 그래야지요. 안 그러면 낑낑낑낑 따라와가지고 빙빙빙빙 돈다고요. 빙빙빙빙 돈다는 거예요. 야, 사랑이 무엇인지 너도 그렇게 사랑이 좋으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돼지가 새끼 낳는 것을 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취미가 있어서 보니까 한번 응 하고 쭉 낳고 한번 응 하고 쭉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이라고요. 내가 그런데 취미가 얼마나 있는지 고양이가 새끼 낳는 거, 개가 새끼 낳는 것도 다 봤다고요. 내가 그들을 다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암탉기 병아리를 까기 위해 알을 품는 걸 봤어요? 눈을 심각하게 뜨고 발로 굴리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는 배에 있는 털이 다 빠집니다. 털이 빠지도록 앉아 있는데 그게 기분 좋아서 앉아 있겠어요? 기분 나빠서 앉아 있겠어요? 난 어릴 때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매일 들여다봤어요. 처음에는 쫓으려 하더니 하루에 3번 이상 들여다보니 쫓지도 않더라고요. 으래 그러려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도망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게. 보게 되면 사랑하는 것이 반응이 있기를 해요. 단단한 알을 품고 달가닥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앉아있는 자세는 천하에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용서하지 않겠다고 용서할 수 없는 대왕직권을 가지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암탉의 권위에는 수탉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수탉에게 그 알을 품으라고 해봐요. 그놈은 뭐 3시간도 안 가서 도망갈 거라고요. 암탉이니까 품고 있지. 그게 무슨 힘이에요? 사랑의 힘입니다. 호기심과 탐구력.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이 12살 때 정조 할아버지의 분묘를 보았습니다. 어릴 때 그 묘를 파고 시체를 이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 이 눈하고 살은 다 없어졌구나. 이렇게 뼈만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해골 봤지요? 저게 사람의 뼈로구나 느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 정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겼다 했는데 그 뼈다귀를 보니 형편없게 생겼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렇게 생겼으면 나도 저렇겠구나 하고 그런 일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러고는 모르고는 못 살아요. 동네에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죽었으면 무슨 병으로 죽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몰라서 궁금하면 반드시 장사 지내고 있는데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냐고. 그러니 동네 일을 훤하게 아는 거죠. 이렇게 모든 만사에 흥미진진하다고요. 어느 동네에 가서도 똥 푸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냄새가 나서 코를 막는데 그 할아버지 코는 어떻게 생겨 먹었었길래 냄새를 못 맡을까? 할아버지 코는 어떻게 된 것일까? 그게 궁금하다고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냄새 나요 안 나요? 라고 물으면 냄새가 나기는 나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 냄새가 좋으세요 나쁘세요 하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지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사과나 참외를 주더라도 어머니에게 이 참외 어디서 났습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나 형님이 사왔지 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밭에서 사왔어요? 밭에서 살 때 할머니가 땄어요? 할아버지, 아저씨가 땄어요? 아니면 형님 뻘 되는 사람이 땄어요? 누나 뻘 되는 사람이 땄어요? 하고 또 여쭤보는 겁니다. 그가 아주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참외도 자랑할 수 있는 참외라 먹지 그 참외가 훔쳐다가 판 참외인지 알게 뭡니까? 그것을 확실히 모르고 참외를 먹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난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그런 것은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먹고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는 누님들이 많았어요. 6이에요. 6. 여자들인데 보따리 없는 사람이 없더라 그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도 다 있어요. 큰 누님은 큰데 이만큼 커요. 순서대로 크더라 이거예요. 나는 중간이니 그걸 뒤져보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몰라요. 부엉이의 집을 보게 되면 없는 것이 없다고요. 딱 그래요. 천으로 보면 큰 것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농촌 환경의 생활 경험. 농촌에 가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농가리도 잘하고 밭가리도 잘하고 모도 잘 내고 김도 잘 맨다고요. 김매기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조밭입니다. 씨를 뿌린 후에 그 고랑을 한번 추리려면 보통 3번은 맨다고요. 3벌 맬 때 이렇게 큰 것을 뽑는 것입니다. 조밭이 가장 매기 힘들고 다음엔 목화밭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콩이 잘 되고 벼가 잘 되고 옥수수가 잘 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고구마 켜 놓는 것 보게 되면 이게 진흙에서 자랐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단번에 안다고요. 진흙에서 자란 것은 맛이 없습니다. 진흙이 3분의 1 정도 섞어진 모래밭에 심으면 이것이 참 달거든요. 그러니 어떤 땅에 콩을 심어야 하고 팥을 심어야 하는지를 훤하게 다 알지요. 땅을 쳐 보면 여기는 고구마가 잘 되는데 왜 이거 심었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기는 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농촌에 가게 되면 농군 중에 농군입니다. 나 농사꾼이에요. 옛날에 형님을 도와서 일할 때는 손으로 똥을 주물러 가지고 가루 만든 사람이라고요. 인부는 옥수수에 제일 좋아요. 옥수수. 그 다음에는 옮기는 데는 내가 챔피언이에요. 모내기 같은 것도 선생님은 참 잘합니다. 대개 여기서는 줄모로 하지요.
우리 평안도 같은 곳에서는 농지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남보다 상당히 발전해 있다고요. 기독교 문물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요. 모를 한 장대에 12칸씩 사이를 두 가지고 전부 다 표시를 해 가지고 두 사람이 6줄씩 옮기면서 심어 나가는 것이 빨라요. 여기서는 줄을 쳐놓고 한 줄에 사람이 수십 명씩 들어가서 첨벙첨벙 왔다 갔다 하니까 발자국이 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거예요. 발을 딛는 데 있어서 두 뺨 사이의 간격을 딱 지킬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누가 더 많이 심느냐? 참 빠르지요. 선생님이 빠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철이면 농사철에 뭐를 심어주면 밥벌이는 문제없다는 거예요. 학자금 같은 건 문제없다 이거예요. 또 산에 가서 낙엽을 긁을 때 보통 사람은 이렇게 긁지요. 선생님은 이렇게 쥐고 긁거든요. 한 손은 이렇게 쥐고 다른 한 손은 이렇게 쥐고 이거 전부 다 연구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낙엽 긁는데 날 못 따라와요. 소나무 밭에 가서 낙엽을 긁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1시간 걸리면 난 40분에 다 해치운다는 겁니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 배경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이 시대에 고임돌이 되고 재료가 되고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양말이나 옷 같은 것은 다 내가 짜 입은 사람입니다. 모자도 춥게 되면 쓱쓱쓱 하면 다 만들어져요. 우리 누나들한테 뜨개질을 내가 다 가르쳐 줬어요. 핀티 같은 것도 말이에요. 통 광목을 쓱 갖다 놓고 본을 떡 그어서 한쪽으로 떠서 딱 입으면 내게 딱 맞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버선도 만들었다고요. 그래, 어머니가 야야 버선꼴을 어떻게 했는지 장난삼아 하는 줄 알았는데 딱 맞는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버선을 말이에요. 대개 버선 둘레를 이렇게 해서 갈아야 되거든요. 앞을 곱게 하고 여긴 좀 높여야 하는 거예요. 요것만 줄여놓으면 딱 맞는 것입니다. 발이 싹 들어가면 딱 맞지요. 들어맞지요. 그리고 선생님이 시골 절간의 변소에 가서 변을 누게 되면 말이에요. 그 떨어지는 소리가 철렁쾅 철렁쾅 그런다고요. 그 가만 들어보면 얼마나 시적인지 모릅니다. 철렁쾅 하는데 풍경이 땡그랑 하는 게 얼마나 시적인지 말이에요. 30분,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씩 앉아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 재미있다고요. 조금씩 똘롱똘롱똘롱 그거 다 시적이라고요. 아무리 그 소리를 들어도 시가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스님들도 전부 다 그 냄새 나는데 30분도 못 가 있을 것입니다. 10분도 못 가 있을 거라고요. 나는 30분 이상 가 있어요. 그래, 나올 때는 내가 1등입니다. 변소도 너 나 알지? 내가 1등이지 하고 물으면 변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변소도 행복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모든 만사가 내 동무가 돼주고 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문학친구, 예술친구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운 고향의 음식맛. 선생님은 생오이도 잘 먹고 무엇이든 잘 먹어요. 옥수수도 잘 먹고 생감자도 잘 먹을 수 있는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날콩까지 먹는 훈련을 한 사람이라고요. 날콩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외갓집이 이신리 밖에 있었는데 거기를 처음으로 갔을 때 고구마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고구마를 지가라고 했습니다. 땅의 열매라고. 외가에서 돌아다니다 떡 보니까 덩쿨이 뻗어나가는 것이 있기에 이게 뭐냐고 했더니 지과라는 거예요. 지과. 지과가 뭐냐?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떻게 먹는 거야 했더니 캐서 쪄먹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삶아 달라고 해서 먹는데 처음 먹으니까 그 고구마 맛이 얼마나 감칠맛인지 그래서 혼자 다 먹겠다고 해가지고 고구마를 소쿠리째 갖다 놓고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고구마 절기가 되면 사흘이 멀다 하고 저녁 때가 되면 20리끼를
엄마 나 잠깐 어디 갔다 올게요 해놓고는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고 오곤 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5월달 감자고개가 있습니다. 감자만 먹다가 이제 보리쌀을 만들어 가지고, 보리쌀도 요즘에 납작 보리쌀이 아니고 통보리쌀이에요. 그 통보리쌀을 물에 한 이틀 불렸다가 밥을 하게 되면 숟가락으로 꽉꽉 눌러서 떠도 알알이 삐져나가요. 그걸 고추장에 비벼가지고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게 지금도 그리워요. 다른 것으로 비비면 맛이 없어요. 얼큰한 고추장으로 비벼가지고 불구스름한 것을 한 입에 집어 넣어 놓으면 이빨 사이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우물우물 먹던 것이 지금도 그립다고요. 씀박이도 맛있다고요. 씀박이 알아요? 씀박이를 양념장을 짭짭하게 해가지고 고추장에 무쳐 먹으면 맛있다고요. 이 씀박이 먹을 때는 말이에요. 입에 들어갈 때는 딱 숨을 멈추고 쉬지 말라고요. 단맛이 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단맛이 난다고요. 그거 먹어봐요. 그것이면 밥 한 그릇 맛있게 먹는 거지요. 비위 약한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먹지만 말이에요. 해봐요. 이게 뭐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그대로 싹 넘기게 되면 냄새가 날 여지가 있나? 맛있는데. 2. 타고난 동정심과 가족사랑, 애틋한 동심의 눈물. 철이 들고 나서는 그 새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우물을 파줬다고요. 내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새물을 파고 새야 너는 여기에 와서 물을 먹어야 돼 하면 와서 먹더라고요. 내가 먹을 것을 갖다 주면 그걸 먹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더라도 날아가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또 한 분은 물구덩이를 파가지고 말이에요. 고기는 물 안에서는 다 사는 줄 알았지요. 이래 놓고 잡아 넣으면 하룻밤 자고 나면 다 나가 자빠져 죽어가지고 있어요. 그걸 잘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죽었느냐고 정성 들여서 널 살려 주려고 했는데 왜 죽었노 하는 거예요. 사정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선생님이 정적인 사람이에요. 고기 보고도 야, 내 엄마가 울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 고기 보고 운다고요. 내가 울어줄게 이러면서 혼자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에는 우리 아버지는 개 잡는 것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개를 내가 학교에 갔다 오니까 그 개를 매달아 잡고 있잖아요. 그 개가 죽으면서도 나를 보고 자기 목 걸리는 줄 모르고 그저 반가워하는 그것을 보고 내가 목매 달린 개를 붙들고 통곡을 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인간은 믿을 수 없지만 개는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다고요. 선생님이 목석 같은 사나이가 아닙니다. 정적인 사람이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요. 동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짓궂은 친구와 싸우다가도 그 친구의 옷이 찢어지면 선생님의 옷을 벗어 입히고서야 돌아섰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려운 집안 돕기. 선생님은 천성에 그래서도 그렇겠지만 겨울에 떨고 지나가는 거지를 보고 들어와서는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어요. 엄마 아빠 그 거지를 안방에 데려다가 잘 먹여 보내자고. 그런 바탕이 하늘이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이 아니겠느냐. 동네에서 밥을 굽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못 들었으면 몰라도 듣기만 하면 밤잠을 못 잔다고요.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도 너는 뭐 동네 사람까지 전부 다 먹여 살릴래 그런다고요. 그럴 때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 몰래 쌀떡에서 쌀을 퍼다가 주었어요. 섣달 보름날 되어 동네에는 전부 다 잔치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떡을 해 먹으려 해도 떡을 해 먹을 수 있나요? 뭐가 없으니까. 그러면 떡살을 도둑질해서 갖다 주질 않나? 고기를 도둑질해서 갖다 주지 않나 말이에요?
동네의 나쁜 일을 전부 다 가려가지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아기를 낳았는데도 미역이 없고 쌀이 없어서 밥 못 짓는 사람 있으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나이 11살쯤 됐는데 그때 쌀 대두 한 마를 팔아서 누구를 도와주겠다고 아버지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쌀을 한 말 짊어지고 20리길을 걸어가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걸 들고 가는데 새끼나 무슨 밧줄이 있어야지. 그냥 지고 가는데 그것이 말이에요. 마음이 벌렁벌렁 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수없이 헉헉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뜻을 위해 갈 수 있는 입장에 선 거예요. 우리 집에 그때 못 살지는 않았어요. 양봉을 하는데 수백 통의 양봉을 했습니다. 양봉하게 되면 소비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판 떼기 소초를 박아 놓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 벌들이 전부 다 밀을 물어다가 둥지를 틀어가지고 꿀 저장할 곳을 만듭니다. 집은 자기가 만든다고요. 원판 딱 판을 대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그게 비싼 거예요. 그것을 캐비넷 같은 데 쌓아 놓으면 찾아가서 문을 열어가지고 웬가당 댕가당 전부 다 진익입니다. 시골에 가게 되면 기름 없어서 불을 못 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 집에 초를 놔두고 촛불이라도 켜야지. 석유는 못 주더라도.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진역에 가지고 일일이 배급해 주는 겁니다. 배급을. 그러니 그때 당시에 돈으로 얼마 하는지 그때는 내가 철부지였는데 알아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한테 혼쭐이 났지요. 그러면서 자기 집을 중심 삼고 이웃 동네와 관계, 이웃 동네 고향 마을 있잖아요. 거기에는 친구도 있고 거기 마을 가운데는 전부 다 문씨만 사나요. 다른 성이 들어와 가지고 이씨도 와 있고 김씨도 와 있어요. 이러면 말이에요. 고향 어른들이 전부 다 텃세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집안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뭘 안 빌려주면 내가 메어다가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뜻을 알기 전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 동네면 동네에 있어서의 불쌍한 사람의 친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졌다 이거예요. 아이들이 있더라도 잘 살고 그 동네에서 더 센 집 아이들과는 잘 지내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반대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어렵게 살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잠을 안 자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걸 해결해 주는 노름을 했다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의 친구 이상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정심과 의협심, 또 명절이 되게 되면 동무들 가운데 남들과 같이 옷도 갖추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동무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동무들을 위해서 극승맞게 움직이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동네에 못 먹고 못 사는 친구들이 도시락으로 조밥이나 보리밥을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 그걸 보고 내 밥을 그냥 못 먹습니다. 바꿔가지고 먹으면 먹었지. 또 친구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돈이 없을 때에는 선생님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개 집 우리 동무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 가게 돈을 내라고 합니다.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해가지고 내지 않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 돈 쓸 데가 있어 어떤 물건을 갖다 팔 테니 그런 줄 아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또 떡 같은 것 전부 다 시골 가면 범벅떡을 시루에다 많이 하거든요. 그거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개나 고양이가 잘 못 올라가게끔 해서 올려놓으면 겨울이 되면 전부 다 땅땅 어는 거예요. 그걸 밥 자칠 때 소뚜껑 아래에다 넣어 놓으면 물렁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애들 주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거 뭐 한 달 먹으려고 해 놓는데 한 달이 뭐예요? 며칠이면 없어지지.
그러니까 야단하지요. 많은 사람을 친구들도 참 많이 도와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훤하지요. 그 동네뿐만 아니라 뭐 심리 안팎은 훤하다고요. 누가 어떻게 살고 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는 못 산다고요. 그리고 내가 12살 때 투전판에 다니면서 직고땡은 전부 다 해 먹었어요. 3판만 하면 마지막 판에 따버려요. 한 판 하면 그때 돈으로 120원을 따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120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때 대학교 학생들의 1년 학비가 80원에서 120원이었어요. 그때 소 한 마리가 70원, 80원 했습니다. 쌀 한 마리는 1원 10전 했어요. 아, 이놈들이 아버지한테 탄 돈을 가지고 전부 뭐 하느냐 하면 노름을 합니다. 명절 때 섣달 금운날 하고 정월 보름날은 동네 투전판의 전성기입니다. 집집마다 순사고 와서 보더라도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런 데는 내가 훤하거든요. 내가 찾아가 가지고는 조그만 녀석이 가지고는 판을 보고 판이 틀렸으면 뒤에 가서 자는 거예요.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딱 3판만 하는 거예요. 대라 이거예요. 내가 이긴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동네 불쌍한 가난뱅이 아이들을 위해 판서리 해다가 조청을 독재로 사가지고 너도 먹고 물러가라 너도 먹고 물러가라 해서 전부 먹게 해주었어요. 나쁜 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삼촌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참외밭이 있었는데 매일 이 참외 냄새 때문에 전부 다 환장합니다. 원두막을 길가에 만들어 놓고는 말이에요. 하나도 안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참외 먹고픈 아이들은 전부 다 포대자루 가지고 아무 때 와라 이랬어요. 밤에 12시쯤 되어가지고 한 고랑씩 전부 다 뽑아서 따라고 했어요. 이래가지고 쌀이밭에 갖다 쌓아놓고는 몇 시에 와서 먹고 가라고 하면 새벽까지 와서 실컷 먹고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야단이 벌어졌어요. 암만 해봐야 조카 문 아무개밖에 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걸 했어요. 삼촌,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가다가 참외 한 개씩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줘야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매부들이 오게 되면 지갑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더라도 인정하게끔 약속을 하고 살았다고요. 자주 오라고 그래요. 오게 되면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꺼냈어. 동네 불쌍한 애들에게 말눈깔 사탕도 사주고 조청도 사준 거예요. 그런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애정. 우리 할머니가 참 순했다고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 떡 해가지고 장거리에 가서 판다 하게 되면 떡 장사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침에 갖다 펴놓고 갔다가 저녁에 가지고 누가 돈을 놔놓고 갔겠지 하는 할머니예요. 떡은 다 없어지고 돈은 한 푼도 없는 것을 모르고 그런다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극히 선한 사람이지요. 그런 할머니를 천시하게 되면 나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내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를 많이 녹여 먹었어요. 무엇 갖고? 사랑 가지고. 할머니는 늙어서도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옛날 자식을 기르던 그때 마음을 잊지 않아요. 할머니가 자고 있으면 모르게 싹 들어가서 할머니 젖꼭지를 살살 만지면서 빨아주면 할머니가 이놈아 재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궁둥이를 두드려 주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머니에 있는 돈 같은 것도 그저 집어넣는 거예요. 할머니가 보면 눈을 보고 웃으면서 여기 집어넣고 저기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할머니는 고향지고 히히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혀를 내놓고 좋아하는 걸 봤다고요. 그건 실험한 경험한 것이라고요. 나는 그랬어요. 외제에 나갔다 오면 어머니한테 가서 매일 애기 노릇을 했어요. 어머니 젖을 내가 옛날에 많이 빨아봤다고요. 젖을 빨면 이놈의 자식 징그럽다 하지만 좋아합니다.
지금도 해보라고요. 내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맏누나가 있는데 병이나 가지고 있는데 모든 치료를 내가 6개월 반년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치료해 주었다고요. 여러분들은 뜸 뜨는 거 알아요? 나도 옛날에는 사돈집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누이가 많았거든요. 손 위에 넷이 있었고 손 아래에 둘이 있었어요. 그러면 방학이 돌아오게 되면 말이에요. 누나가 사는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누나들이 시골에서 중류 이상 사는 데로 다 시집을 갔다고요. 누님네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바다에서 쓰는 그물도 있고 투망도 있고 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종일 동네에 나가서 사돈의 사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거기서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시골 애들도 고기는 잘 못 잡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잡아서 한 대여씩 배급해주면 말이에요. 사돈 어른 그런다고요. 이래가지고 사돈의 사촌 친척까지 불러서 야야 네 집에서는 떡 해와라. 또 너 집에서는 닭 잡아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누구네 집에서 매일같이 닭 잡아 달라고 하고 떡 해달라고 하겠어요? 한번 해주면 그만이죠. 그렇게 해서 그 뜰레들 모아서 한 열흘씩 누이 집, 새 집 가서 놀게 되면 한 달이 된다고요. 매부집이 다 있으니까 방학 때가 되면 집에 있을 사이가 없습니다. 또 우리 동생이 13살 때 내가 아주 잘 골려 먹었다고요. 예, 너 신랑 된 사람이 이런 남자면 어떠니? 눈꺼풀이 이렇고 뭐 어떻고 하면 이랬어요. 그런데 18살쯤 되었을 때 먼 이모뻘 되는 아주머니가 와서 중매에 설 테니 시집 갈래 하게 되면 괜히 누군가 보자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야 내일쯤 누구 손보러 올지 모르니 너 그렇게 알아라 하게 되면 그날 아침 먼저 일어나서 머리 빗고 분까지 바르더라고요. 옷도 갈아입고 그뿐만이 아니라고요. 집 안팎을 혼자서 전부 청소하고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가고 싶은 것이 시집이기 때문이라고요. 무슨 투지와 의분심, 옳은 일에 대한 고집. 선생님은 울기 시작하면 1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 하면 하루 울이입니다. 하루 종일 울고 나야 그치기 때문에 하루 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해서는 자던 사람들까지 깨게끔 울었지 뭐 가만히 쟁쟁 울지 않았습니다. 큰일이 난 것처럼 계속 울었어요. 그래 목이 붓고 쉬게 되어서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우는 것이 아니에요. 훌쩍훌쩍 뛰면서 상처가 나 살이 터져 방을 피투성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만하면 선생님이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알겠지요. 양보 안 합니다. 뼈다귀가 부러져도 양보를 안 해요. 죽어도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철이 들기 전 10대 전이지요. 어머니가 뻔히 잘못했는데 자식을 충고하면 아니야 하는 거예요. 나보고 일방통행 안 된다고 하면 맞서 싸운 거예요. 대단하지요?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라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잘못했다고 대답을 해요? 우리 어머니 성격도 대단해요. 한번 뭐 하게 되면 끝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자식이 부모가 대답을 하라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견딜 것 같아 하며 들이패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는 그 어머니보다 더 한데요. 후퇴가 있을 수 있어요. 버티는 거예요. 뭐라 할까요? 대단하지요. 한 번은 얼마나 맞았는지 내가 기절하여 나가 자빠졌다고요. 그러면서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요사가 벌어져가지고 야단하고 그랬다고요. 몇 시간을 패놓고 기절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내 앞에 엉엉 울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으면 울어야지요 했어요.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할아버지도 나한테 충고를 들었다고요.
손자를 가르치겠다고 담뱃대를 들고 뭐라고 하길래 할아버지가 손자를 훈시하는데 담뱃대 들고 훈시할 수 있어요? 그게 이 가문의 전통이요 하고 들이 쏘니까 할아버지가 별 수 있어요? 조그만 손자를 우습게 알았다가 너 말이 맞다 치워야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12살 때부터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을 다 내 손에 쥐고 살았어요. 성부건성. 문 선생 개인으로 말하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악착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고요. 어렸을 때는 내가 싸워가지고 항복을 받아내지 않으면 석 달, 넉 달을 잠을 못 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까지 항복하기 전에 그 집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악착 같은 사나이라고요. 무섭다면 그 누구보다 무서운 사나이라고요. 남에게 지는 것을 절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 본 적이 없다고요. 무엇이든지 해서 꼭 이기지 질 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벌써 질 것, 이길 것 다 압니다. 내가 손대는 날에는 죽지 않으면 이기는 거라고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오산집 작은애, 그놈은 한번 결심하면 한다고 했다고요. 집에서도 불 붙인다면 불 붙이고 도끼로 기둥 자른다면 기둥 자르는 거예요. 소 죽인다면 죽이는 거예요. 한다 하면 다 해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면 굴복을 안 하고는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3대가 와서 굴복해야 내 마음이 풀렸다고요. 내가 8살 때 매 한 번 맞고 그 일가를 굴복시킨 사람이라고요. 불을 놓는다면 불을 놓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눈을 보라고요. 두더지 눈 같은 게 하늘이 보이겠어요. 한 번은 어떤 녀석이 내 코피를 터뜨리고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문전에서 30일 동안 기다려가지고 끝내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또 뜻까지 한시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옛날에 딱지치기를 참 잘했습니다. 딱지치기 치는 것 알아요? 딱지치기 참 잘하거든요. 또 돈치기, 돈을 벽에 쳐가지고 멀리 가게 하는 것하고 구멍을 파놓고 때려 넣는 그 챔피언입니다. 어느 동네 아무개가 잘한다 하면 그 녀석에게 시합을 거는 거예요. 돈 걸고 동네끼리 편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닭을 몇 마리씩 걸고 해서는 잡아서 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평안도에 가면 닭 잡아가지고 냉면국수를 해 먹거든요. 내가 젊어서는 내 나이 또래와 팔씨름해서 진 적이 없고 씨름을 해서 진 적이 없어요. 그만하면 쓸만하지요? 남자로서. 그 예를 들어보면 말이에요. 나보다 3살 더 먹은 녀석이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이 녀석하고 씨름해서 내가 한번 졌거든요. 지고 나서 6개월 동안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봄철 되면 물이 올라 껍질을 벗기면 전부 다 소나무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져요. 그래서 봄철에 물 들 때 그저 자꾸 쉬면 전부 다 껍질이 떨어지는데 그걸 쭉 벗겨가지고 이게 질깁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 너를 내가 깔고 앉기 전에는 밥을 안 먹는다. 이래가지고 6개월 이내에 그를 타고 앉고서야 잠을 잤지. 그러기 전에는 밥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잠잘 것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에요. 정의감과 의분심. 선생님이 어릴 때는 남하고 도매급 싸움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동네에 가다가 큰 녀석이 조그만 녀석에게 주먹질을 하게 되면 내가 대신 맡아 싸웠습니다. 거리를 지나다가 싸움하는 녀석들이 있으면 가만 보고 들어보고 잘못한 녀석이 우세하면 내가 맡아가지고 싸워주는 거예요. 이 자식아 너가 틀렸구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러는 겁니다. 옳다고 하면 내가 사생결단하고 싸우는 사람이라고요. 동네에서 나를 전부 무서워했다고요. 동네에서 끄덕거리는 손자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배를 내가 이렇게 찌르면서 당신 손자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지
하라비야 하고 충고를 했다고요. 아주 유명했었다고요. 옛날 10살도 못 됐을 때 동네 20리 안팎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내 졸개였습니다. 야, 어느 날 어느 부락에 간다 해서 아이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가서 패당 싸움을 하고 말이에요. 그런 노름도 했다고요. 매를 맞아가지고 분해서 울면서 우두머리가 누구라고 나한테 보고를 하면 그래 하고 밤잠을 안 자고 혼자 가는 거예요. 가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 자식 너 누구 어떻게 때렸지, 몇 대 때렸지, 이놈의 자식 이러고 들이대는 거예요. 나이 많은 총각들이 지나가는 처녀 희약가시 하던가 하면 저거 내 동생 같은데 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너 동생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 극승맞게 반대했어요. 옛날 우리 동네에 광석이라고 눈이 좀 병신인 사람이 있었다고요. 우리 친척이 되지만 말이에요. 이건 환갑날이라든가 잔칫날이면 벌써 숟가락 젓가락 들고 와서 안누만 옛날 시골에는 참치상에 떡 담는 목판이 있어요. 목기가 있는데 이놈의 자식 하고 그걸로 들이갈긴 것입니다. 그게 8살 때인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몇 전 형벌이 되거든요. 그렇게 갈겨 놓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사랑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네요. 그래서 또 이 자식 낮잠까지 자고 있으며 목덜미를 들이조이고 차고 했더니 그 녀석이 얻어맞고 코피가 나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집에 불 놓는다고 했어요. 내가 불 놓겠으면 불 놓는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일족이 전부 다 빌고 해서 내가 용서해 준 일도 있었어요. 난 그런 것을 보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라고요. 성격이 급하고 모집니다. 옳다고 판단하면 절대 기다리지 않아요. 결정해 버려야 내가 잠자지. 그러지 않고는 잠을 못 자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바람벽을 걷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래야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람벽을 긁다 보니 바람벽을 다 헐어놓는 거예요. 4. 주목받은 소년. 천부적인 영적 감각. 어려서 내가 오늘 비 온다 하면 비가 왔어요. 일주일 이내에 이 동네에서 사람 하나 죽는다. 저 윗동네에서 할머니 하나 죽겠다 하면 죽었어요. 그런 일화가 많다고요. 벌써 달라요. 동네에 척 앉아가지고 오늘 저 윗동네 누구 집 아무개 할아버지 편하지 않겠는데 병 나겠는데 하면 틀림없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8살 때부터 동네방네 선봐주는 챔피언이었다고요. 사진 2장 갖다 주었는데 이 양반 결혼하면 나빠하면 틀림없어요. 해보라고. 전부 다 웬가당 댕가당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사진 갖다 보고 집어 던지면 나쁘다는 것이고 놔두면 좋다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거 했다가는 반드시 급살 맞아요. 다 나빠요. 그거 그대로 결혼한 사람은 다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고 그랬어요. 지금은 나쁘지만 말이에요. 그때부터 8살부터 했으니 지금은 뭐 80살 가까우니까 오직이 전문가가 됐겠나요? 내가 그거 보고 알아요. 떼어보긴 뭘 떼봐요. 냄새 맡고 다 알고 말이에요. 벌써 쓱 보게 되면 다 알지요. 쓱 앉는 거 보고 웃는 것 보고 다 안다고요. 훤하게. 여러분도 자기가 갈 길을 알아야 된다고요. 개미도 장마가 질 걸 다 알잖아요. 개미가 이사하는 걸 봤지요. 행렬을 짓고. 그러므로 사람은 침착하면 마음 깊은 거기에 마음이 깔아앉는 자리가 있다고요. 마음이 잘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 자리까지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거기서 자고 깨게 될 때는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잡생각을 하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면 모든 것이 통합니다. 아,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틀림없이 나갔다 왔을 것이다. 학교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있나 없나를 다 아는 것입니다. 5시쯤에 끝나게 되면 4시 반쯤에 정신을 딱 통일해 가지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안다고요. 어디 나갔다 왔구만.
지금 싸움할 것 같으면 안다고요. 그거 몇 번만 해보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하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정신통일이 참 무섭다고요. 우리 누나가 뭘 할 것이냐 하면서 보면 전부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나를 좋아하면서도 제일 무서워했어요. 언제나 자기 필요할 때는 딱 나타나가지고 옆에서 싹 나 필요해 그러면 안 줄 수 있어요? 소도 말이에요. 판매장에서 저 소 나쁘다 하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건 못 파는 거예요. 내가 소도 볼 줄 알아요. 소는 목덜미가 잘 생겨야 되고 앞발이 잘 생겨야 되고 뒤가 잘 생겨야 되고 허리가 잘 생겨야 돼요. 네 가지가 잘 생겨야 돼요. 옛날에 아버지가 소 사러 가면 내가 척 감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버지는 모르는데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 그거 어떻게 알아 하는 거예요. 난 벌써 복중에서부터 배워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 누구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지요. 문중과 마을에서의 평가. 내가 오산집 작은 아이예요. 둘째거든요. 오산집 작은 아이야. 우리 일족에 앞으로 우리 문중을 살릴 수 있고 우리 문중에서 자랑스러울 수 있는 하늘의 기움둥이로 자라 태어났다고 하고 말이에요. 물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일족, 우리 삼촌까지도 나를 다 존중시했어요. 자기 아들, 딸보다. 여기 용선이 어디 갔나? 노래 잘하는 용선이 그의 어머니가 숙모가 되지만 자기 아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고요. 학교 갔다 오게 되면 자기 아들, 딸은 말 눈깔 사탕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고 돈을 싹 세어서 바닥바닥한 돈을 나도 모르게 궁둥이에 척 갖다가 이게 뭐야 하면 뭐긴 뭐야 너 학비하라고 내가 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딸은 공부도 못 시키고 뭐요 하면 야야 우리 아들딸은 그저 그렇고 너가 잘하면 우리 아들딸 복받는다 하는 겁니다. 복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의사 할아버지가 관상을 보는 의사 할아버지가 내가 글방에 갈 때 나를 척 보고는 말이에요. 야, 저런 남자가 있느냐고. 그 의사 영감이 훈장 영감에게 저게 네 집 아들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아무개 집 아들이다 하니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알거든요. 당장에 사이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이 18살이니 나보다 2살 위라고 18살이면 그래 참 우리 딸이 나와 같이 풍채도 좋고 미인인데 저 총각이 보면 반할 거라고 사이 삼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10몇 살인가 기분 나쁘지 않대요. 그리고 문 사장의 아버지가 우리 오촌 당숙이거든요. 키가 자그마하고 땅따래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집이 큰 집이고 내가 둘째 작은 놈이라고요. 그 당숙이 큰 집 작은 놈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저것 왕 아니면 역적밖에 될 수 없는데 왕 될 길은 없고 역적밖에 될 길이 없다 그랬다고요. 문 사장도 가끔 얘기하잖아. 여러분 생이지지 하기지지란 말 알지요? 벌써 쓱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도 말이에요. 우리 친척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 8남매 가운데서는 물론 동네에서도 제일 나았어요. 머리도 좋고 씨름도 잘하거든요. 씨름도 잘하지 운동은 물론 백사의 제일이었지요. 그래서 동네에 나 때문에 시집 안 가겠다는 처녀들이 많았습니다. 5. 초기 학습과 신앙 입문, 한문 서당 공부. 본래 한국은 유교에 가깝지요. 선생님도 유교의 노노맹자 다 읽어보았어요. 다백면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림을 그리더라도 잘 그리는 거예요. 내가 12살에 글방 가서 책을 써준 사람입니다. 내가 10살 때 글방 다닐 때는 말이에요. 책 하루에 한 장만 떼면 됩니다. 그건 30분 이내에 다 떼는 거예요. 딱 정신 집중해서 하면 30분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훈장 앞에 가가지고 조잘조잘 외우면 되는 거예요. 30분만 하면 다 외우는데 그걸 하루 종일 공자왈 맹자왈 하고 앉아 있어요? 다 해놓고는 말이에요. 훈장님이 힘드니까 낮잠 잘 자거든요. 훈장님이 낮잠 잘 때 나는 산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정심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왜? 산에 가서 뜯어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자꾸 더 알게 되니까 더 많이 뜯어먹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저녁 때까지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니 정심이 뭐 필요하고 저녁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다가 고단하면 거기 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 등불을 밝히고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를 발견하고 깨우면 나는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누가 등불 밝히고 찾아와 나 기분 좋게 자는데 남 기분 좋게 자는데 왜 깨우고 야단이야.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갈 게 뭐야. 자기들 같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닌데 호랑이가 오게 되면 냄새 맡고 벌써 도망갈 텐데 이랬다고요. 내가 옛날에 글방 다닐 때 거기에 훈장이 대개 논어 같은 것, 맹자 같은 것을 몇 장을 척 해서 강의 받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강을 바친다고요. 못 바치면 초달받아요. 초달. 하여튼 내가 초달받던 생각이 나요. 그때는 제발 선생님이 들었던 그 손이 딱 달라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다가 그걸 내버리면 좋겠다. 별별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원봉학원 수강. 옛날에도 학교 가기 위한 학원이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때로 말하면 소학교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그러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 학원이 있었다고요. 그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편입시험을 쳐야 되었어요. 그런 중간 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이 있었어요. 그 학원을 가기 위해서 사촌 동생을 충동질해가지고 혁명을 한 것입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벌써 조사를 해가지고 4월에는 학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글방에 훈료, 학비 같은 것을 다 지불한 것입니다. 그땐 훈료라고 했어요. 그 월사금을 다 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도망치려니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설득해야 된다고요. 그래 어머니 아버지 설득하고 할아버지까지 설득한 것입니다. 사촌까지 설득했어요. 남들은 비행기 날리고 있는데 공자왈 맹자왈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겁니다. 전부 내가 개척한 것입니다. 3개 이상의 박사 학위 꿈. 여러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많은 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돌담을 쌓을까? 무슨 담을 쌓을까? 선생님에게도 꿈이 많았습니다. 3개 이상의 학위를 따지 않고는 살지 않기로 칼을 꽂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성격은 3개 이상의 학위를 따지 않고는 누구를 가르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박사 3개 이상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박사가 제일 쉬운 거예요. 요즘에는 서로가 무슨 영예 박사인지 명예 박사인지 진짜 박사학위 주겠다는 데가 너무 많아요. 다 계산하고 저울질해 보니 그것이 포괄성이 없기 때문에 다 집어던지고 통일교회 문선생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더라도 머리가 나쁘지 않고 무슨 공부를 했어도 세계적인 학자가 됐으리라 본다고요. 그런 머리를 가졌으니 내가 공부를 해서 세계 이름난 학자가 되면 못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고요. 그 학자가 되어야 칠판 앞에서 백묵가루를 마시고 일생 동안 허리 구부러지도록 그저 연구하다가 죽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를 두고 볼 때 그러면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 중에서 무슨 길이 제일 어렵고 힘든 길이냐?
가기에 힘든 길이다 하는 길을 나는 가고 싶었다 이거예요.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역사시대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누구든지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정주 사립 오산 보통학교 3학년 편입. 그래서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로 말하면 보통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오산 소학교. 여기도 오산 학교가 있지요. 그때는 오산 보통학교지요. 그 학교에 3학년에 편입시험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1년 공부하는데 열심히 안 할 수 없지요. 결사적으로 했더니 성적이 좋아서 5학년으로 월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26km를 걸어 다녔다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얼마인가요? 8km. 8km를 매일같이 걸어 다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쯤에 사는 애들은 내가 딱 그 시간에 지나가니까 그때 나오면 절대 지각 안 합니다. 다 과학적이라고요. 그래서 쭉 고개마다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길을 빨리 걷는다고요. 8km를 1시간 이내에 45분에 가는 거예요. 차차차차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기가 바쁘지. 내가 그런 일화가 많다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 가라고 준비할 것 없이 전부 다 내가 준비했다고요. 학교 교장 선생한테 가서 구술 교사 받는 것도 내가 다 교습하고 말이에요. 전부 개척이에요. 저녁 때쯤 되면 배도 출출해서 20리를 가려면 한참 간다 이거예요. 동무들 다 가고 혼자 남아가지고 그때 뭘 사 먹었느냐 하면 중국집에 들어가 가지고 만두를 사 먹었어요. 그 팥만두가 얼마나 맛있던지 그때 오전했어요. 15전이면 3개 사 먹어요. 3개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못 먹어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오차물 갖다 놓고 그거 3개 놓고 조금씩 먹으며 시간을 보내면서 비가 먹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시쯤 되어서 여러 번 쫓겨났어요. 그러니 11시가 넘으면 뛰는 거예요. 산고개를 넘고 그때는 늑대도 많고 호랑이도 많았어요. 어느 산중에서 누가 잡혀 먹었다 하던 그런 때였어요. 평원도에 호랑이가 많았어요. 그런 산골길을 뛰어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게 다 훈련이었어요. 그때 훈련했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도 길을 잘 걷는다고요. 설렁설렁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못 따라올 거예요. 모름마을 덕흥장로교회 입교. 선생님은 북한에 있는 한 지방의 착실한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1세 때 전 가족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개종과 더불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이 새로운 신앙에 애착을 갖고 이전에 그 누구를 사랑한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서 교회 다닐 때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얼굴을 못 들고 다녔습니다. 며칠 동안을 회개하지 않고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에 가면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신뢰가 되지 않을까 했으며 언제나 예배 시작 전에 먼저 가서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정주 공립보통학교 4학년 전학. 과거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작은 반도의 한 나라로서 일본 치하에 있었던 비참했던 실정의 나라였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소년 시대를 대한민국의 자주적 국가권 내에서 자라지 못하고 일본의 압제권 내에서 일본의 통치에서 자랐습니다. 25세까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세상을 알게 되고 젊은이로서 지낼 수 있는 어려운 모든 사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자란 그 시절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산 소학교,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지요.
에서는 일본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본말을 못쓰게 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일본의 원수의 자리에서 투쟁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훈 씨가 세운 학교이고 그런 학교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일본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적에 대해 세밀히 몰라가지고는 적과 싸우더라도 대비책을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 보통학교 공립보통학교예요. 거기에 편입 시험을 쳐가지고 4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는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게 돼 가지고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길이든가 인생의 근본 문제라든가 어려운 모든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전부 일본말을 배워야 되었거든요. 가다가 가타카나 히라카나를 공부하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하루 저녁에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벼락같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의 모든 책을 그저 보름 만에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귀가 트이더라고요. 또 나는 첫번에 가가지고 그림 그린 것을 붙였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측정하는 거예요. 상등분해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저 그림이 저 평원의 몇 등분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하고 딱 잡아내요. 센터를 중심 삼고 측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도화지 3배니까 3배 딱 정해서 센터를 중심 삼고 3배에 전부 다 딱딱 점만 치면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 공책을 쓸 때는 줄이 쳐진 부분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맨 꼭대기부터 썼습니다. 어떤 때는 한 장에 2번씩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공책 한 권에 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아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게 되면 저 뒤편까지 보이더라 이거예요. 옛날 초등학교 때 일본말 국어 독본이라는 것을 5, 6학년 때는 2권씩 떼었다고요. 한 권에 180페이지인데 이것을 하루 저녁에 다 외워버렸어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호롱불 알아요? 기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던 것이 엊그제 같다고요. 2시, 3시 밤을 새워 공부하게 되면 엄마 아빠는 이야 잠자라 몸이 너무 약해지면 안 된다 이랬다고요. 늘 그랬다고요. 그때 내가 제일 친구로 했던 것이 밤벌레들이었어요. 여름철엔 밤벌레를 친구로 했다고요. 척 이렇게 앉아가지고 2시, 3시까지 있었어요. 조용한 밤에 시골 밤은 참 고요하다고요. 벌레, 곤충들이 달밤에 우는 소리는 아주 신비롭다고요. 쓱 산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엊그제 같다고요. 졸업식 때 특별 소견 발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정주 보통 학교에서의 졸업식 때의 일입니다. 많은 학부형들과 전체 선생들이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고 정주업, 그때는 업이었는데 정주업의 유지들이 축하하기 위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 졸업식에서는 교장의 훈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손님의 축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자원을 해가지고 그 단상에 나타나서 일본에 대해서 반박하던 사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앞에서 그랬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소년시대의 기질이 보통 기질이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선생님은 그런 자리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서 소년시대의 교육에 대한 비판과 지금까지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비판을 모두 해버렸어요. 이 선생님은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역사 선생님은 이런 성격이고 이러이러한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 하며 선생님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비판도 하고 또 이 시대의 책임자는 이러이러한 각오를 지녀야만 합니다고 1시간 가까이 했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그런 말을 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부터 레때르가 붙어졌습니다. 경찰로부터 지목받게 되었습니다.